오늘은 다수 당사자가 등장하는 소송, 공동소송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복잡한 소송이라고 해서 두 당사자 사이에 대상이 복수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여러 명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원고 또는 피고 아니면 양쪽 다. 조금씩 이야기해 왔어요. 교통사고가 있어서 다친 사람들이 각자 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X1이 한다. 뭐 또 다른 다친 사람은 뭐 그냥 할 생각 없다. 뭐 또 다른 X3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하겠다. 뭐 관할 법원도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지에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일을 맞이해서 어디 가다가 대전에서 다쳤다 해서 대전지방법원에 낼 수도 있어요. 이게 불법 행위지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한편 X3는 서울 사는데 가다가 다쳤기 때문에 대전에서 내지 않고 서울에다가 낼 수도 있어요. 자기. 왜 그러느냐? 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지참채무 뭐 이런 개념 배웠어요. 지참, 갖다 줘야 돼요. 그럼 의무이행을 어디다 해야 되느냐?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갖다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돼요. 금전적인 청구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청구는 어떤 특정물 채권은 지참채무가 아니지만 이런 금전적인 채권은 이제 의무이행지가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갖다 줘야 된다. 그럼 채권자 주소지에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관할에 관한 거는 어디서 우리가 보냐면 앞부분에 가서 보면 지금 말하는 지역적인 분포에 따라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를 다루는 게 옆번호 4-18에 토지관할 부분이 있고, 토지관할은 이제 우리가 지역적인 장소적인 이런 개념이라는 게 느껴지죠. 토지관할이니까. 그 토지관할 속에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판적 얘기를 언제 한번 했느냐? 호적 비슷하게 재판의 적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4-18 그 부분 가서 보면 보통재판적이라고 할 때의 보통은, 그 다음에 그거에 대칭되는 특별재판적이라고 할 때의 특별은,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면 되고 특별은 특별히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럼 보통재판적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어디다 내면 되느냐? 어디에 재판적이 있느냐? 모든 재판은 소송은 피고 중심으로 내라. 이게 보통 재판적이에요. 그러니까 피고 주소지에다 갖다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냐? 아니다. 그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편의성, 효율성, 적절성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특별히 재판적을 주고 있어요. 좀 아까 거기에 의무이행지에 특별재판적을 주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불법행위지에 대한 특별재판적을 주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제 7조부터 25조까지 조문해 보면 있어요. 25조는 한번 우리가 나왔어요. 특별재판적 중에도 또 관련재판적으로 해서 특별히 관련재판적이라는 뉘앙스 알겠죠? A라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B라는 사건까지도 그 법원에 낼 수 있게 해준다. 어디서 우리가 그런 개념 배웠어요? 소위
객관적 병합에서 관련 재판적을 배웠죠. 그래서 그런 특별 재판적이 7조부터 25조까지 있는데 지금 불법 행위지에 낼 수 있는 특별 재판적은 18조 조문이 있어요. 18조 조문이.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대전에서 사고가 있었으면 대전이 불법 행위가 발생한 곳으로서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특별 재판인데 만약에 자기 주소지에서 원고가 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재판적을 찾는 것은 특별 재판적 중에 8조인가에 보면 의무이행지의 특별 재판적이 있어요. 조문 한번 봐봐요. 몇 조예요? 의무이행지. 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몇 조예요? 8조 맞아요? 8조 거기에 보면 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즉 지참채무의 어떤 금전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낼 때 원고가 아주 제일 일반적으로는 자기 입장 고려하지 않고 특별재판적 고려하지 않고 어디다 내면 돼요? 보통재판적으로서 피고 주소지다 내주면 돼요.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같은 공간이 아닌 아주 먼 공간이 있을 때는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자기가 주도해서 내는 거니까 굳이 피고를 배려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하에 보통재판적 쪽으로 가지 않고 특별재판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재판적은 왜 그렇게 피고 중심으로 관할을 설정했냐면 모든 재판은 뭐 필요에 의해서는 원고가 피고가 막 이 분쟁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소송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고가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송이란 그 장면부터만 딱 보면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만 딱 잘라버리면 원고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소송을 내는 거예요. 물론 그 내게 된 계기는 소송을 내게 된 계기는 뭐 피고가 뭐 뭔가 이게 응하지 않고 뭐 이래서 냈다라는 원고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소송만 딱 잘라놓고 보면 원고는 필요에 의해서 내는 거고 피고는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재판적의 조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피고 중심으로 내야 된다. 피고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피고 중심으로 내야 된다. 그러니까 피고가 자연인이면 주소라는 개념이 있고 자연인 말고 또 하나의 법인인 사람인 법인 조직에 대해서는 사람인 법인 조직에 대해서는 주소 개념이 뭐 주된 영업소 소재지라든지 이런 데 내야 돼요. 국가의 경우를 상대로 민사소송할 때는 국가의 주소는 어디에 만약 어떤 그 중심 자기 국가의 중심에 내라고 했을 때는 딱히 뭐가 우리가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법률상 대표 기관인 법무부 소재지에다 내야 돼요. 과거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법무부 소재지가 여기 정부 총사에 서울에 있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법무부가 과천으로 이사 갔어요. 정부 총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 소재지에 내라니까 과천이 지금은 안양이라는 지원지청이 생겼는데 그 무렵에는 수원이었었어요. 수원에서 이제 안양이라는 또 하나의 작은 단위를 생겨줬는데 하여튼 지금은 안양, 그 전에 수원. 그럼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멀쩡한 수도 놔두고 수원이 뭐 수원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멀쩡한 서울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수원, 지금은 안양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왜? 그 대표 관청인 법무부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문을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 그 대표 관청 하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대법원 소재지를 붙였을 거예요. 아마 조문 한번 읽어줘 봐요. 그 조문. 6조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제6조에 보통재판적을 국가의 경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조문 보세요. 제6조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한다. 그러니까 제6조를 보면 이 보통재판적에 관한 조문이 쭉 거기 펼쳐지는데 2조, 3조, 6조 뭐 이렇게 펼쳐지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6조에서 대표 관청인 법무부를 상정했더니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나 서울을 설정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과천, 수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나가서 수원도 아니고 아주 우리가 지방법원 다음에 더 작은 단위인 지원,
그때 이 지방법원 이럴 때는 이런 지자 쓰죠. 지방법원 할 때는 토지 지자 쓰는데, 그러니까 안양이라는 지역에서 수원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제 넓어지니까 안양에 하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양의 지원인데, 그렇게 되면 안양 지원이란 수원 지방법원 단위보다 더 작은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재판적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 재판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 X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는 사고 발생지에서 내겠다 해서 대전지방법원에 낼 수 있어요. 대전지방법원에. 근데 X3는 자기는 대전 재판하러 가기 뭐하다라고 생각해 봤더니 조문을 이렇게 봤더니 의무이행지에다가 낼 수 있는 8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서울 사는 뭐 서울 서초동의 중앙지방법원에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있는 X1, 예를 들어 X2는 원래 안 내려고 했는데 X3까지 해서 한꺼번에 소장에 원고에 원래 X1만 있던 또는 X3만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이 피고 Y를 상대로 한 절차에서 같이 낼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소송의 조문은 65조에 처음 조문이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나 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제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 근데 이쪽 사람은 또 뭐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해서 뭐 어떤 처리 과정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2달 전에 교통사고 당했다. 또 옆에 있던 사람은 남 그래서 어떻게 해서 뭐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근데 각각의 교통사고는 다 틀린 사고예요. 시점과 가해자가 틀려요. 근데 식당에서 만나서 교통사고라는 공통점은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 그럼 우리 같이 소송 내자 했을 때 이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은 뭐가 차이 있어요? 지금 내가 좀 아까 설명한 것은 동일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근데 지금 후자로 말한 거는 어떤 상황이에요? 교통사고는 맞는데 손해배상을 하려는 게 맞는데 전혀 관계없는 교통사고들이에요. 그 경우는 묶을 수가 없죠. 거기서 식당에서 만나서 X1과 X2와 X3가 뭔가 교통사고 당한 것의 공통점은 있지만 그 사고의 일시와 가해자 등은 전혀 별개예요. 그랬을 때는 공동소송 낼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이라는 청구는 동일한 이 형태이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공동소송은 어떤 때 낼 수 있느냐? 65조가 이 공동소송을 낼 수 있는 첫 조문이에요. 다시 한번 또 65조 읽어봐요.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65조가 문장 긴데 잘 이렇게 보면 앞에 거는 그 관계가 아주 밀도가 높고 슬슬슬슬 낮아져요. 우리가 65조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1문과 2문 이렇게 분류하는데 1문에서 2문으로 두 번째 문장으로 갈수록 약해져요. 여러 사람에게 공통에게 기속되거나로 시작해요. 공통되게 여러 사람에게 기속되는 경우 어떤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게 소송의 목적이 기속되는 경우. 합유나 총유관계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보면 돼요. 합유나 총유관계. 그다음에 동일한 법률상 사실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동일한 법률상 사실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동일한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같이 교통사고, 동일한 교통사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종류의 이런 경우. 법률상 사실상 원인에 같은 종류의 이 경우는 그럼 좀 아까 손해배상이라는 거 그런 경우에 아까 후자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의 그런 경우는 그런 범죄에 속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식당에서 만났던 손해배상 그 경우는 가해자도 다 틀리고 사고 시점도 틀리니까 동종류까지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런 케이스는 동종류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그 65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65조 전문의 권리 의무의 어떤 그런 공통에서 아주 밀도가 높은 데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어떤 동일한 원인에 기한
그 다음에 후문으로 가면 이제 동종류, 그 원인이 동종류인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공동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공동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소의 객관적 병합에서는 이미 주체는 동일한 주체라는 설정하에 대상이 복수인 경우이지만 지금 공동소송은 뭐냐면 이 대상은 뭐 동종류나 이런 상황은 이미 전제하지만 이 주체가 이제 틀리는 것이죠. 주체가 원고든 피고든 또는 양쪽 다 이렇게 복수로 등장하죠. 그래서 소장의 원고란에 X1, X2, X3 또는 피고가 가해자가 복수인 경우는 Y1, Y2에서 피고가 복수로 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공동가해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사용자 책임을 물어볼 때 그 행위한 사람과 그 관리감독의 뭐 사용자를 같이 책임을 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복수의 가해자, 복수의 어떤 피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원고도 복수고 여러 명이고 피고도 복수인 여러 명인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5조가 그래요. 다만 이렇게 공동소송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한 절차에 소장에 원래는 원고 X1만 있고 피고 Y1만 있는 게 우리가 1대1 소송의 기본이고 그렇게 해서 소장이 들어가고 변론이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를 하고 이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절차가 궁금해요. 그것을 나타내 주는 주문이 66조예요. 그 다음 조문이에요. 이른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는 조문이에요. 66조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즉 X1과 X2와 X3가 각각 한 절차에 지금 각각 낼 수 있다든지 뭐 안 낼 수 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뭔가 의기투합해서 한 절차로 등장은 해서 공동 원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X1과 X2와 X3는 각각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조문이 66조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관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차에 이렇게 있지만 X1과 Y, X2와 Y, X3와 Y가 한 절차에 묶여서 원고가 X1, X2, X3가 공동으로 등장하지만 다시 분해해보면 X1과 Y, X2와 Y, X3와 Y의 세 개의 독립의 이런 진행이다라고 머릿속에 이해하면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X1이 이렇게 내긴 냈지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소송에서 걸림돌이 생겼을 때 그럼 X2와 X3까지 연동되느냐 부분에서 독립의 원칙이니까 연동되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것이죠. 다행히 관할의 경우는 뭐가 하나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X1이 지금 X2와 X3에서 X3가 서울 살기 때문에 서울에 내려고 하고 있고 X1과 X2한테 같이 하기로 했는데 X3는 지금 서울에 살아서 어떤 식으로 관할을 택했어요? 의무이행지로 서울, 자기 주소인 것을 택했는데 X1은 서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천. 뭐 대전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대전에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같이 내는 경우는 X1도 대전에서 사고가 펑 터진 거고 X2도 타고 있다가 펑 터진 거고 X3도 같이 가다가 꽃놀이 가다가 펑 터졌는데 여행사의 여행 모집에 의해서 가다가 펑 터졌다고 친다면 대전에다 내는 데는 관할에 문제가 없어요. 왜? X1도 불법행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X2도 불법행위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X3도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행위지로서의 특별재판적으로서의 대전에 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 X1은 인천에서 왔고 X2는 또 어디서 왔어요. 그럼 X3는 이제 서울서 떠났어요. 그래서 X3가 서울에다 내매 있어서 X1과 X2는 서울에 만약에 관할이 특별재판적 같은 게 안 나올 상황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럼 서울에 내는 데 대해서 X1과 X2는 일단 스스로는 서울에 관할이 없어요. X3와 같이 내려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다행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25조에
관련 재판적이라는 특별 재판적 중에도 또 특별한 관련 재판적이 하나 설정되어 있어서 관련 사건으로서 재판적을 주고 있어요. 다만 객관적 병합에서처럼 무제한 공동소송에 다 주고 있지 않고 25조의 2항을 보면 지금 65조와 매치시켜서 25조 2항을 보면 25조 2항의 공동소송의 경우에 모두 65조의 상황에 대해서 다 관련 재판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는 않고 65조 전문까지만 해주고 있어요. 65조 아까 말한 동일한 법률상 사실상 원인의 기한 경우까지는 관련 재판적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25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데 25조 2항을 자세히 봤더니 65조 후문에 동종류의 원인에 기한 상황까지는 설정하고 있지 않아요. 동종류의. 그럼 이 경우에 불법 행위의 동일한 사고일 때는 다행히 괜찮은데 동종류급의 경우에는 여기가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없어서 스스로 그 어떤 법원에 낸다고 했을 때 각각 관할 법원을 갖고 있다라면 다행인데 아니면 관련 재판적인 적용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련 재판적인 적용은 어디까지가 작동하느냐? 65조 공동소송 중에 전부 다 작동하지 않고 25조의 관련 재판적의 조문을 봤더니 이 항에서 65조의 전문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관련 재판적이 작동하도록 해놓고 있고 후문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5조 후문적인 상황은 스스로 그 같이 내려는 어떤 법원의 관할권을 각각 스스로 갖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거기서 틀어지게 돼요. 이해되겠죠? 그럼 틀어지게 되면 이 사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공동소송으로는 낼 수가 없겠죠. 이해되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65조 전문 후문이 이해가 됐어요. 한편 그럼 여기서 잠깐 또 이야기 빠져서 X1과 X2와 X3가 이렇게 같이 꽃놀이 가다가 또는 뭐 지금 3명만 등장했는데 한 20명이 다쳤다. 버스가 전복되면서 했을 때 그 20명의 버스 사고자들이 거기서 좀 말주변도 있고 설치고 법적 지식도 있는 것 같고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너가 좀 소송 수행해라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한번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그런 제도가 53조에 선정 당사자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한번 이야기했어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가 그자들 가운데서 당사자로 내세워서 선정 당사자는 대리하고 틀리다라고 그랬죠. 대리는 본인들이 당사자이고 대리인을 내세우는 건데 그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소송 의임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경우는 87조에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라는 내세우는 것은 변호사인데 만약 선정 당사자 같은 맡기는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하니까 함부로 임의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소송을 맡기는 이런 제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이다. 임의적 소송 담당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서 조문에 있는 게 53조의 선정 당사자 제도인데 만약에 X1과 X3가 X3한테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자기네는 당사자서 물러설 수 있는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 경우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다수자들의 53조에 해당해요. 53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역시 65조 후문에 이 서로 간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정 당사자 제도를 원칙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라고 보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65조의 후문의 경우라도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의 생각인데 일반적인 판례나 모든 다른 교수님들은 대체로 65조 후문은 안 되고 전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만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입장이에요. 하여튼 선정 당사자 제도를 잠깐 이해를 하고요. 다시 X1과 X2와 X3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소장은 한 장의 소장으로 되고 나중에 판결문에도 어떻게 나오겠어요?
뭐 y가 x1, x2, x3한테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이 손해배상 금액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P고 Y는 X1에게는 뭐 500만 원, 그다음에 X2에게는 뭐 1000만 원, 뭐 X3한테는 1500만 원, 뭐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P의 내용이 틀리니까 부상 정도가 틀리고 뭐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의 판결에 이렇게 세 명의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도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진행된 것이죠. 소장에서부터 변론이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럼 변론에서 우리가 뭐 소송 요건을 다루고 그다음에 뭐 주장을 펼치고 그리고 증명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의 판결문에 나오는 건데 공동소송이라고 그래서 어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복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각각 자기 사건 자기가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66조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만약 X2가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미성년자였다. X2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같이 했는데 X2가 미성년자였다. 였으면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더 이렇게 보정이 안 된 상태에서 되면 이 사람만 X2 것만 어떻게 하면 돼요? 소송 능력이 없으니까 부적법 각하시키면 돼요. 그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출발해서 마지막까지 같이 결론으로 한 배를 타서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오면 되는데 도중에 그 독립으로 뭔가 체크를 해요. 우리가 1대1의 소송에서 체크해서 판결로 가는 과정에서의 그게 독립의 원칙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한편 66조 말고 공동소송 중에 67조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공동소송은 이런 경우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 일반적인 공동소송인데 하나 개념이 통상의 공동소송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개념이 나요. 그럼 필수적이라는 느낌은 뭐겠어요? 반드시 공동소송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예컨대 총유관계자, 합유관계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총유, 뭐 합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상대방하고 틀어버리는 사람만 해가지고 이 소유권을 뭐 자기는 총유는 지분 개념도 없고 합유는 지분이 있지만 함부로 지분을 자기가 막 처분할 수도 없어요. 그 구성원으로서의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싸워가지고 막 지고 이기고 하면 그 구성원에서의 지위를 자기가 나가지 않은 이상 지위는 갖고 있는데 소유권은 엉뚱한 딴 사람한테 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이 소유관계에서 지금 막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뺏기려면 어떻게 돼요? 다 뺏기든지 전원이 뺏기든지 전원이 그것을 갖다 막아내든지 뭐 이런 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해야 되면 하려면 어떻게 해라? 다 같이 다 등장해야지 너만 거기서 혼자 하면 엉켜버려요. 나중에. 얘가 막아내면 다행인데 못 막아내면 뭐예요? 원래 구성원 안 했던 사람의 뭐 이런 소유관계가 여기 껴들어와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유나 합유는 그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소유관계인데 이질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에 구성원이 아니면서 소유관계에 막 엉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만약에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등장해서 막아내든지 깨지든지 이렇게 해야 이 구성원들의 그 다음에 지금 분쟁이 있었던 반대편 당사자와의 사이에서의 이 복잡한 이런 관계가 모순 없이 일괄적으로 모순 없이 이렇게 처리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의 구성원 간의 트러블에 있어서는 전원이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형태를 필수적, 반드시라는 의미죠. 반드시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필수적 공동소송은 X1과 X2와 X3가 총유자 또는 합유자라서 이 물건의 어떤 물건의 분쟁에 대해서 같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쪼바카처럼 66조처럼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절차가 진행돼서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막 승부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었다면 원래 필수적으로 해놓지도 않았겠죠. 아까 필수적으로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제 교과서 보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합일 확정의 필요라는 말을 써요. 합일 확정, 합일 확정. 합일 확정이란 즉 어느 한쪽으로 가지런해야 돼요. 지려면 그냥 다 져야 되고 이기려면 다 이기고 해야지 합일 확정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합일 확정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절차 진행이 독립적이어야 되겠어요? 서로 이렇게 얽혀서 연합적이랄까? 공통으로 진행돼야 되겠어요? 공통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것을 나타내주는 조문이 66조의 다음 조문인 67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조문으로서 특칙이에요. 이제 특별히 원래는 공동소송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절차를 진행하지만 서로 독립적이다. 이게 기본 베이스인데 특별히 합일 확정을 위해서 모든 그 관계자가 다 등장해야 되는 소송 형태를 필수적 공동소송 형태로 특별히 설정하고 그 경우의 절차 진행은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합일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거하고는 착각 내지 오해하지 마세요. 단체로 그 세 명한테 단체로 뭐 이렇게 판결이 일괄적으로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야.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도 개별 우리가 앞에서 판결의 효력 218조의 상대적 효력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판결은 개별로 나오는데 그 개별로 받는 게 가지런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통상의 공동소송 관계라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5, 60명 정도가 나한테 지금 한 절차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성적은 어때요? 열심히 대답하고 출석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해서 A 맞는 사람. 그 다음에 출석 안 하고 결석을 하고 수업에 불충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험도 못 보고 D나 F 맞고 이게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지. 독립의 원칙. 그럼 만약 이게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필수적이라면 어떻게 한다? 내가 여러분을 단체로 열심히 쫓아왔다고 해서 A 또는 얘네들이 못마땅하고 부실했다고 해서 F 단체로 때리는 개념이 아니라 뭐다? 개별로 주는데 그게 A로 다 나간다든지 F로 나간다든지 개념이에요. 조금 틀린 개념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은 전제는 개별의 이 상황을 전제로 하는데 그게 합일 확정이라는 의미는 결국 주려면 A로 줘야 되고 아니면 F로 줘야 돼요. 개별적인 성적이. 누구는 A 주고 누구는 B 주고 누구는 F 주면 안 된다가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또 틀려요. 단체로 싸자 이 하나의 팀으로 F 준다. 팀으로 A 준다. 이건 아닌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팀으로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도 개별로 받는 건데 이게 엇갈리면 안 돼요. 서로 간에. 그게 합일 확정이에요. 그래서 개별 주는 성적을 A면 A로 줘야 돼요. F면 F로 줘야 돼요. 누구는 A 주고 누구는 B 주고 누구는 C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 진행에 서로 그렇게 성적이 부여되려면 뭐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게 67조가 절차의 규율이에요. 한 명이 잘하면 한 명이 유리한 행위를 하면 유리한 거예요. 되게 좋아요. 같이 묻어가요. 내가 여러분한테도 어떤 사람한테 한 명한테 하면 다한테 그런 것을 지시한 거예요. 반대측한테 내가 뭐라고 공격한 거면 일일이 다한테 공격 안 했어도 다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엮여 있어요. 도중에 누구 나자빠질 수가 없어요. 도중에 한 명이 나자빠지면 다 나자빠져야 돼요. 여기는. 그렇게 엮여 있어요.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팀으로 주는 건 아니다. 단체로 주는 건 아니다. 그거하고는 헷갈려 하지 마요. 개별로 가는데 일종의 느낌은 뭐 팀처럼 받아들이면 되긴 되는데 분명히 그건 아니다. 개별로 뭔가 지금 결론으로 가는 건데 그 같은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엮여 있는 거다. 그것이
67조의 특칙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작동을 해요. 서로 간에. 공통으로. 소송 도중에 우리가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사자가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 있어? 소송 도중에. 애초부터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고 소송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절차가. 일단 중단된다고 그랬잖아요. 절차가 중단돼요. 그런데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X1과 X2와 X3가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X2가 소송 도중에 죽었어요. X2가. 그러면 절차 전체가 중단되겠어요? X2만 중단되겠어요?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이라면. 66조가 작동하니까, 독립원칙이 작동하니까. X2만 중단하면 돼요. X1과 X3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X2가 죽어서 중단돼야 된다는 상황이면. 물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중단되지는 않지만 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일단 중단돼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X2가 사망을 했어요. 소송 도중에. 그러면 X1과 X3에 관한 건 어떻게? 같이 중단돼요. 운명 공동체니까. 그게 필수적 공동소송이에요. 그래서 66조와 67조는 이렇게 조문이 대칭되어 있어요. 66조는 조문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조문을 찬찬히 보면 67조는 조문이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67조의 1항, 2항, 3항을 66조에 교과서 어디에도 이런 말은 쓰여 있지 않지만 내가 팁으로 준다면 66조 조문은 한 문장인데 이렇게 주어와 수로를 끊어보면 세 문장으로 끊어보면 67조랑 대칭돼요. 67조는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고 66조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문장의 주어랄까 이 앞에 서술어 부분 앞에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수식적인 부분과 완전 서술어가 한 번에 쓰이는데 그걸 세 개로 이렇게 쪼개서 서술어를 붙이면 아마 한쪽은 독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67조는 공통적인 얘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조문이 66조는 한 문장인데 67조는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기가 나중에 이렇게 조작을 해보세요. 조문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개념도 조금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공동소송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공동소송을 할 수는 없다 해서 65조의 요건이 나오고 공동소송이 됐을 때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독립원칙이 작동하는 66조의 절차가 되는데 만약에 판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합의락정으로 가야 되면 절차 진행을 공통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67조다죠. 만약 이게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소송하다가 여러 가지 똑같은 지금 맥락인데 이 판결을 이렇게 한 장에 처음부터 시작했던 세 명을 한 장에 같이 다 등장시키는 판결을 전부 판결이라고 그래. 전체 전부. 이런 판결인데 이런 개념이 그럼 대칭되는 개념이 뭐가 있겠어요? 전부에 대한 대칭이. 일부 판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경우에 따라서 X2를 따돌리고 X1, X3만 먼저 결론 맺어서 판결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공동소송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내 설명한 것에 지금 무슨 함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통상의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을 대칭해서 내가 그냥 질문 던지는 거지 함정은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의 공동소송은 일부 판결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중에 중간 같은 운명 공동체니까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로 가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상의 공동소송 이런 것을 배울 때 상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민사소송법이 제일 어렵고 복잡한 소송이 어려운데 절대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한 것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원래 1대1의 소송 절차에 소장 제출부터 변론을 하고 증거조사를 열고 판결을 하고 상소를 하고 이 시스템을 여러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는데 그 여러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독립이다가 66조고 경우에 따라서 공통으로 돼야 된다가 67조예요. 그러니까 공동소송이 하나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것은 왜 그게 그 속에만 들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대1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맨날 내가 설명하다가 실패하는 이 수업의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은 설명이 조금 성공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사망이 문제인데 사망하는 경우는 왜 중단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의 경우는 이 대립 당사자 싸움에서 한 명이 지금 죽어서 법정에서 자기 방어를 못하는데 이 절차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스톱하고 누가 등장해서 이걸 메꿔줘야 돼요? 상소인 등이 이 절차를 수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죠. 근데 그 사망자한테 마침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굳이 중단시킬 필요 없다. 왜? 소송대리인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개념 이미 설명한 바가 있죠. 233조, 238조 등을 설명한 바가 있죠. 되겠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소장 제출을 해서 뭐 소송 요건에 심리하고 주장. 그럼 주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통상행운동소송은 공통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일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통상행운동소송을 한번 지금 손해배상 얘기했는데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지금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너 을 신용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누군가 보증인 세워라 해서 병이 싫든 좋든 을을 위해서 보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주채무자는 신용이 신통치 않으니까 보증인을 주탁기수로 하는데 그래서 보증인만을 상대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민법적으로는 여러분 뭐 배워요? 보증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실체법적으로 왜 나부터 먼저 건드리느냐 뭐 이런 게 뭐예요? 뭐 검색 최고의 항변권 이런 건 있죠. 하여튼 뭐 요건하에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갑의 입장에서는 주채무자를 빼고 보증인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우리 상정은 주채무자를 보통은 하고 나중에 보증인을 걸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것은 공동소송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갑이 내친 김에 주채무자 을과 보증인 병을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냈어요. 이 보증 쓴 사람은 엉겹길에 나무의 힐에 이제 휘말리고 사실은 이제 보증인이 더 재산 주채무자는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이제 재산도 뭐 방치하고 뭐 보증인한테 덤태기 쓰고 해서 보증인이 더 피볼 확률은 크죠. 그러니까 보증인은 보증 섰는데 소송을 당했을 때도 주채무자에 의해서 한 거지 자기가 뭐 주도적으로 돈 빌린 건 아니고 보증이니까 소송에서도 그냥 주채무자가 자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서 그냥 소송에도 수수방관을 했어요. 피고인데 수수방관을 했어요. 극단적인 경우 막 을은 막 어쨌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막 소멸시효 같은 거 막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는 막 강력한 저항을 했어요. 갑에 대해서 소송에서. 그래서 막 시효 같은 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을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판단을 받는 상황까지 갔는데 병이 띨띨하게 그러니까 보증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송에서도 그냥 을한테 맡기고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서 소송에서도 그냥 수수방관했어요. 뭐 법정에도 예컨대 안 간다든지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뭐 을이 지금 잘하고 있냐고 속으로 괘씸은 하겠죠. 저놈이 왜 돈 안 갚아가지고 나한테까지 지금 이렇게 당하나 하면서도 그래도 뭐 을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뭐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응원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자기도 방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방어했었어야 돼요? 이 상황. 을이 본 그 주채무의 시효를 주장하는데 병이 속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잘 막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병은 병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채무가 시효에 소멸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증채무의 수반성, 부종성 등에 의해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서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인이 주채무 소멸했다라고 주채무자가 시효 주장하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책임 없네. 주채무자가 와서 보증 서달래서 서줬던 거고 이렇게 몰렸을 때 주채무자 이놈의 새끼 친구가 괘씸은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는 그렇게 싸우니까 그냥 그렇게만 응원하는 심정으로 뭐 꼴도 보기 싫고 하면서 그냥 약간 뭐 자기는 체념 비슷하게 뭐 이런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했다. 그랬을 때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것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갑의 을에 대한 주채무의 소송은 갑이 패소하고 을이 막아냈더라도 이 병이 주채무의 소멸을 강력하게 같이 방어를 스스로도 펼치면서 플러스 자기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없어졌으니까 나한테 이제 책임
따질 필요 없는 상황에 됐다라는 그 부종성적인 그런 성질에 따른 이야기를 펼쳤었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고 속으로만 박수치고 어서 그래도 어서 법률 지식은 좀 있네 하고서 친구를 그냥 응원하고만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와서 뭐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거고 나 뭐 괜찮겠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돼요? 갑의 을에 대한 부분은 갑이 졌지만 시효 때문에 갑의 병에 대한 부분은 갚아야 된다. 병이 갚아야 된다. 이런 판결이 딸랑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병이 아니 을이 더 나쁜 놈이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원래 그 놈이 더 주범인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을은 안 갚아도 되는 건데 나보고는 이거 뭐야 왜 갚으라고 하느냐. 또 한 번 여기서 우리가 석궁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이건 을보다 더 이제 누가 이상한 거야 이거. 을도 괘씸해 죽겠긴 하지만 이거 나를 자기를 보증 서달라고 해서 그래도 친해서 해줬더니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한 것도 괘씸하지만 이 을은 쓱 빠져나가고 자기는 완전히 이거 뭐예요 지금. 근데 이게 판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민사소송법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거죠. 민사소송법 시스템이 뭐였었어요 좀 아까? 어떤 조문 때문에 그래? 또는 어떤 원리 때문에 그래? 66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때문에. 뭐예요? 변론, 주장을 하고 증명하고 이 단계에서 독립이니까 자기가 을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적어도 원형 비슷하게 나도 거기에 합류하겠다는 뭐 얘기를 해도 껴들어가서 거기에 붙었어야지 그냥 법정에도 안 간다든지 가만히 그냥 자기는 뭐 법정에 갔을 때는 그래도 뭐 그렇게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 그 말 하는 거 없습니다라고 뭐 이렇게는 안 했겠죠. 이렇게 되면 또 사실은 또 판사가 좀 친절한 판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얘기하는데 보증인 당신도 뭐 그런 주장 지금 같이 하는 거로 취급 이런 식으로 유도를 판사가 해 주겠지만 반대 당사자 갑의 입장에서는 또 뭐겠어요 그럼? 왜 판사 이쪽도 갑도 그런데 갑자기 석궁이 또 생각나요. 판사 너 왜 그쪽에 막 도와주느냐. 우리가 그 기본 바탕이 뭐예요? 변론주의잖아요. 민사소송. 법원이 직권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어요. 왜? 민법의 실체법의 사적 자치가 그대로 소송법에서도 와서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데 왜 거들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 입장에서는 거들어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같은 것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니까 판사가 안타까워서 해줬죠. 그러니까 조금 또 이야기는 빠져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당사자 스스로 본인이 소송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원이 성명이랄까 도와주는 요게 조금 더 세요. 오히려 변호사한테 맡기고 속으로 판사가 그러겠죠. 저놈은 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유 어디서 배워 갖고 왔나 그 주장도 못하고 당사자가 불쌍하다. 속으로. 그 당사자가 불쌍하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또 요새 신문에 나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유 저 변호사는 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는 좀 안타까워서 아유 좀 막 많이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 주장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거 빌린 적 참 오래된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안 되면 적어도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거 오래전 빌린 건데 뭐 한번 좀 물어보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보면 뭐예요? 이 공정한 게임에서 서포팅을 해준 거 아니야 판사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갔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판사가 또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 어차피 안 받아줄 거면서 괜히 헛수고 시키듯이 더 뭐 찾아봐라 서류 갖고 와라 혹시 더 나올까봐 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어느 정도 그쪽으로 자기는 이 사람이 요것만 해주면 지가 이길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한 성명을 하고 이렇게 길 잡아주는 걸 잘 보면 싸움을 펼치는 길이 잡히는 거예요. 판사가 뭐 자료 있는지 좀 더 제출해 보쇼. 그게 아무 관계가 없다면 판사도 누구 똥개 훈련시키나 왜 시키겠어요.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는 거기에 뭔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결국 쟁점이구나. 요거 물고 늘어지면 되겠구나. 뭐 이런 딱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심증을 계시한다라고 그래요. 심증을 계시하는 거. 예컨대 재판 도중에 조정이나 화해하라고 그래요. 예를 좀 아이고 이거 승부적으로는 여러분이 판결은 all or nothing
일도 양단이라는 그런 식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이 극명해요. 그런데 판사가 자꾸 그냥 타협하쇼라고 해. 그러면 타협하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네가 좀 불쌍한데 이거 끝끝내 법적으로 판결로 가면 너 진다. 그러니까 너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좀 감안해서 너 조금이라도 가져가게, 이런 심정이 개시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끝끝내 가면 너 한 푼도 못 받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치만 너가 되게 불쌍해. 뭔가 법적 요건 때문에 너 한 푼도 못 받아. 근데 내가 볼 때 좀 불쌍해. 그러니까 좀이라도 받아라 라는 그게 심증이 개시돼요. 한편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변호사는 이 승부로 가야 자기 역할이 막 드러나는데, 또는 이길 수 있다고 자기는 확신하는데 자꾸 판사가 아까 말한 경우 뭐예요? 법적으로는 이쪽이 지고 이쪽은 이길 것 같은데 이 판사가 이쪽에 그 법에 의한 판단은 일도양단이지만 좀 불쌍한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반대쪽 변호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승부를 내달라. 승부 내면 100% 자기네가 이기는데 자꾸 좀 주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죠. 한편 이쪽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불만. 한편 거기에 또 판사 나름대로는 뭐예요? 자기도 이렇게 자신이 없거나 막 사건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대충 때려서 너 30% 너도 손해보고 너도 한 70%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아무 엄격한 것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주려면 자기도 좀 자신이 없달까 복잡하거나 막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판사가 무리하게 타협을 시킨다라는 또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자기가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변호사라든지, 하여튼 자기는 판결로 가고 싶은데 판사가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판사가 약간의 너 내가 말할 때 그 정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좋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너 이런 식의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든 안 주든 변호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타협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판결에 의한 일도양단 말고 화해 조정 등에 의한 절차는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변수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하다가 그 얘기가 갔냐면, 당사자가 직접 이제 소송을 수행하는 거와 변호사가 있을 때 뭐 등등 변론주의 이 이야기를 하다가 했는데, 변론주의 원칙 플러스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해 버리니까 어떻게 나와요? 보증인이 그냥 가만히 그냥 수수방관하다가 주체무자 열심히 방어한 것의 혜택은 보증인한테 간다 안 간다? 안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인은 돈 갚아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럼 보세요. 민법적으로는 주체무자는 안 갚아도 되면 민법적으로는 부종성 등에 의해서 안 갚아야 되는 건데, 소송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주체무자는 안 갚아도 되는데 보증인은 갚는 것이 됐죠. 왜? 변론주의라는 바탕하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공동소송인 그 독립의 원칙에 있어서의 실제 결론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때요? 여러분이 원고 측이라면 뭐 그나마 보증인이 뛸 바해서 보증인한테는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보증인 측의 입장에 본다면 이게 심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잖아요. 주체무자조차도 빠져나가는데 자기는 완전히 지금 혼자 덤태기 쓰는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수정하려는 이제 이론이 나와요. 실무는 뭐 그냥 독립 원칙이 작동하는 거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주체무자 보증인의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수정하고자 하는 이론 등을 막 등장시켜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장을 공통으로 취급해주자. 즉 주체무자가 시효 항변을 한 것에 대한 것을 보증인이 명백히 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나는 혼자 독립적으로 나 안 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의 보증인의 심정은 그냥 엉겹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면 싫어할 리는 없을 거라는 이런 전제하에 보증인도 그 주체무자의 그런 주장을 공통으로 했다고 취급해주자라는 주장 공통의 원칙 등에 대한 수정 원리를 이론적으로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면 공동소송은 절대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실제는 어려워요. 내가 쉽게 설명해줘서 안 어려운 거지. 또 순간적으로 자기 PR이 또 들어갔는데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운데 무진장 어렵다고 해야 더 내가 잘한다고 이해하겠지. 하여튼 무진장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운데 다시 돌아서 쉽게 이해하자면 1대1 소송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내가 말한 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소송에는 특별히 필수적인 공동소송이라는 특별한 요것은 또 따로 설명하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은 자기 사건 자기가 진행하고 자기 변론하고 자기 증거를 하고 자기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일부 판결은 특이한 경우가 없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부 판결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상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수심. X1, X2, X3가 원고측이 졌다고 쳐봐요. 그래서 모두 다 같이 또 항소하겠다라면 뭐 괜찮은데 X1과 X는 1심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결국 졌으니까 안 하겠다. 이제 난 그냥 내가 피해보고 말지 뭐 이런 심정을 안 하겠다. 더 싸움을 안 하겠다. 근데 X3는 아직도 이 투쟁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끝끝내 싸우겠다. X3가 항소를 했어요. X1과 X2는 그냥 난 그만두겠다 했어요. 이때 상소에 있어서 X1과 X2와 X3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아까 똑같은 논리로 생각해보세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라면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라면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기도 함정 없어요. 함정 없고 그대로 생각해보세요. 통상의 공동소송은 항소한 사람만 이제 항소가 되는 거예요.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X1과 X2는 분리돼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항소한 사람은 확정이 어떻게 돼요? 차단되잖아요. 확정이 차단되고 2심이 펼쳐지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뭐예요? 항소 기간이 지나면서 항소를 안는다든지 또는 항소를 포기한다든지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는 건데 확정이 되는 것인데 항소를 한 사람은 확정이 안 되고 1심의 종국 판결이 이제 항소가 있고 나서는 항소심이 다시 펼쳐진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항소를 했을 때 만약 필수적 공동소송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 집단적인 경우는 아니니까 필수적에서도 항소는 X3만 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X1과 X2는 그만했으면 해요. 그런데 만약 이게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X3가 항소를 하면 X1과 X2도 같이 끌려 올라가요. 한 배니까. 나중에 승부가 X3 승부를 이겨내도 X1과 X2를 통상의 공동소송처럼 분리 확정된다면 이게 엇갈려지잖아요. 만약 X3가 항소했다가 이겨내면 X1과 X2를 만약 통상의 공동소송처럼 분리시켜서 확정됐다고 치면 이게 엇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동일한 물건에 대한 예를 들어 총유자 합의자 간에 이게 소유 관계가 엇갈리면 안 되니까 가지런하게 가야 되니까 누가 한 명이라도 항소를 하면 나머지도 승부는 이기든 지든 같이 가야 되니까 같이 끌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확정이 차단되지 않고 같이 끌려 올라간다. 그런 원리를 필수적 공동소송 포함해서 이제 나중에 하나 그런 원리가 기본적으로 상소심에서의 기본 원리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해요. 상소 불가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상소는 쪼갤 수 없다. 가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상소는. 그러니까 오히려 상소에서의 특이한 경우는 통상공동소송이 특이한 경우예요. 원래 상소는 불가분이 원칙이에요. 즉 확정이 차단됨에 있어서 전부 다 안 되면 괜찮지만 어느 일정 부분이 항소를 하면 상소가 되면 나머지도 불가분으로 끌려간다가 기본 원칙이에요. 오히려 상소에서는. 그런데 뭐는 이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뭐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는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1인의 항소는 그 사람만의 항소가 되고 불가분이 아니고 나머지는 그대로 확정, 분리 확정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 확정이 차단돼서 불가분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통상의 공동소송은 이것을 이겨내서 독립적으로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되는데 1대1 소송에 상소심까지 전개되는 것도 머리에 넣으면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 어려울 게 없어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는 그자만이 항소한 거다. 그 다음에 필수적 공동소송은 원래
상수심에서의 기본 원칙인 불가분의 원칙이 그대로 작동하니까 플러스 불가분의 원칙이 작동하기도 하고 플러스 필수적 공동성은 합의락정을 위해서 더더욱 같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해요. 없으면 수고했어.